내성전쟁, 인간과 병원균의 끊임없는 싸움에 무하마드 H. 자만 저서 종자 저장고의 근처 제리 라이트는 중대한 발견을 해서 무척 기뻤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다. 그는 세균들의 군비 경쟁이 의아했다. 어떤 세균은 항생 물질을 만든 다음에 그 치명적인 물질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도록 내성을 키운다. 어떤 세균은 다른 세균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방어력을 키운다. 그렇다면 이 군비 경쟁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예컨대 방어력이 너무 강해질 경우에 공격력에 있어서 유리한 점은 무엇일까? 라이트가 보기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모든 세균이 언젠가 항생물질에 저항하게 된다면 그래도 어떤 세균이 여전히 항생물질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균의 내성 증거를 알려주는 연구 결과가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가운데 자연 질서에 매료된 자연과 학도로서 라이트는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하게 되었다. 즉 어떤 세균이 다른 세균의 공격에 의해서 방어력이 약화된다면 공격받은 세균은 더러 항생물질에 대해서 취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 가설을 검증하려고 라이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자원인 흙으로 돌아갔다. 그런 제자와 동료들에게 가능성 있는 샘플을 모두 채취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라이트는 세균이 항생물질을 만들 이유가 아직 남았음을 보여주는 퍼즐에서 빠진 조각을 찾고 있었다. 답은 한 제자가 방학 때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의 국립공원에서 하이킹 중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찾아냈다. 그 토양 샘플은 다른 수백 가지 샘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이 되었고 마침내 특별하다고 판명이 되었다. 거기서 라이트 연구팀은 썩어가는 잎에서 주로 자라는 누룩곰팡이 속의 한 균류가 만든 분자를 발견했다. 연구팀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누룩곰팡이 속의 균류는 세균의 내성 메커니즘을 무력화할 만한 분자를 만들어냈다. 이는 군비 경쟁에서 새로운 반전이었다. 어떤 세균은 항생물질을 만들었고 어떤 세균은 자신을 지키려고 내성을 키웠다. 그런데 누룩곰팡이 속 균류가 만든 분자는 세균의 방어벽에 구멍을 뚫어서 내성을 무력화함으로써 기존 항생물질을 도로 유효하게 만들 능력이 있었다. 라이트는 노바스코샤주의 토양 샘플에서 아스퍼길로마라스민 A라는 물질을 찾아냈다. 이제 라이트는 연구의 초점을 새로운 것에 맞췄다. 그는 AMA 같은 분자를 변환하여 강력한 내성균 공격 무기를 만드는 일을 목표로 삼았다. 강력한 내성균은 특이한 자체 효소 덕분에 아주 센 여러 항생제의 내성을 보였는데 그 효소 이름은 뉴델리 메탈로 베탈락타메이스 1이었다. 인구 많고 활기찬 인도 뉴델리와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는 서로 연관성이 거의 없다. 후자는 북극해의 고위도에 위치하는데 북극과 노르웨이 본토의 중간에 자리하며 생물이 거의 자라지 않는다. 17, 18세기의 스발바르 제도는 노르웨이인 탐험가들의 고래잡이 기지였다. 오늘날 그것은 다른 면에서 유명하다. 그곳에는 대재앙이 닥쳤을 때 인류 문명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종자 저장고가 있다. 국제 종자 저장고는 스발바르 제도 서쪽 끝의 스피츠 베르겐 섬에 위치한다. 저장고는 사암으로 된 산 아래 120m 굴을 파서 만든 극히 안전한 시설로 노르웨이 정부 세계작물양성재단 북유럽 유전자 지원센터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그곳에는 약 450만 종의 종자 샘플이 세계적인 대재앙이 닥쳤을 때 사용하도록 보관되어 있다. 시종자들이 400만 대재앙이 있을 때 그렇게 보관이 되는구나. 야구께도 국제종자 저장고는 노르웨이인 설계자들이 예측 못한 기후변화라는 대재앙은 견디지 못했다. 빙하가 녹으면서 저장고는 물이 잠길 위험에 처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인간 문명 사회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등의 타당한 이유로 선정이 되었지만 인간 문명 사회의 영향권 밖에 있다고
있지 않다고 판명이 되었다. 비단 이는 기후 변화 때문만은 아니었다. 스피츠베르겐 섬 종자 저장소가 있는 곳의 북서해안에는 공습이 오래된이라는 빙하 현만이 있다. 2019년 1월 미 영중 공동연구팀은 공습이 오래된 곳곳에서 채취한 토양에 항생물질 내성 유전자가 있다고 발표했다. 채취 장소 중 한 곳은 그들이 SL3이라고 부르는 작은 호수였는데 연구팀은 SL3 토양 샘플에서 발견한 약재 내성 유전자 중에는 마지막 대병원균 항생제로 꼽히는 카바페넴 항생제의 내성을 보이는 유전자도 있었다. 연구팀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SL3 토양 샘플에는 제리 라이트의 연구 대상과 같은 유전자가 들어있었다. 이는 네바다주의 여성을 감염시킨 카바페넴 내성균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같은 바로 무시무시한 NDM1 뉴델리 메탈로 베타 락타메이스 1이었다. 이름도 참 복잡하네. 국경과 민족주의에 신경 쓰지 않는 세균이라. 6번째로 군비 경쟁과 팽팽한 세력 균형은 세계 균반의 전유물이 아니다. 실은 마이모니데스 시대의 훨씬 이전부터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방식이 세균 간의 다툼에 직접 영향을 미쳐왔다. 예컨대 인구가 밀집한 아시아 한복판의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금방이라도 전쟁과 세계적인 대재앙이 일어날 듯한 긴장 관계이다. 1947년 영국령 인도가 분할된 이후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립 관계는 국경 양쪽의 사람들에게 대대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두 나라는 1965년과 1971년에 큰 전쟁을 두 차례 벌였고 그 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전쟁터 호카노 시아첸 빙하 지역에서 작은 규모의 국지전을 수차례 치렀다. 수차례의 급습과 테러 행위 그리고 설전은 모두 양국 사이에 흐르고는 깊고 끈질긴 적대감을 발행한다. 그런 대립 관계가 지속되는 중에서 영국 세균학자 티머시 월시는 파키스탄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 팀 월시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태어났지만 13살 때의 오스트레일리아 최남단의 태즈메니아주로 이주했다. 그가 과학을 좋아하게 된 데는 생물학자인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월시는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으나 마음을 바꿔서 페니실린 등이 속한 베타락탐계 항생물질 전공으로 미생물학 석사 학위를 땄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학석사 과정을 마친 후에 브리스톨로 돌아와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영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적당한 연구실을 물색했다. 그는 필요한 전문 훈련도 받고 지적 자유도 마음껏 누리는 연구실에서 일하고 싶었다. 몇몇 곳에서 특별 연구원을 역임한 후에 그는 결국 브리스톨로 돌아와서 교수직을 얻었다. 출발점으로 되돌아온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 당시 항생물질 내성 분야에서는 다들 그람 양성균에 열중했지만 월시는 자신의 연구 주제를 그람 음성균으로 정했다. 그러던 차에 2000년 웨일스의 카디프에서 기회가 찾아왔다. 카디프 대학교에서 월시에게 석자 교수직을 제안했다. 카디프는 브리스톨에서 서쪽 해협 넘어 1시간 거리에 있었다. 월시는 카디프 대학교의 조용한 환경이 마음에 들었고 석자 교수가 되면은 교육행정 업무가 줄어들 터였다. 그래서 그는 제안을 수락했고 카디프에서 본격적으로 그람 음성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람 음성균 검사 결과에 따르면 감염증의 원인은 120년 전 프리들랜드를 흥분시켰던 바로 그 폐렴균이었다. 또한 감염증을 일으킨 세균은 새로운 유전자가 있어서 갖가지 약에 강한 내성을 지녔다. 월시는 해당 효소를 뉴델리 메탈로 베타 락타메이스 1이라고 명명했다. 그 이름은 국제관리에 따라서 병의 발생지와 내성 메커니즘을 조합한 것이다. 이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효소가 광범위한 내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효소의 발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분명히 인도에서는 아무도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월시 또한 해당 유전자나 효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물질이 처음에서 어디에서 분리되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월시가 NDM1에 대해 걱정한 진짜 이유는 그 효소가 매우 센 시중 항생제 중에서 일부에 대한 내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한 세균종에서 다른 세균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었다. 그 효소 때문에 폐렴, 간균, 대장균 등의 그런 음성균이 일으키는 여러 감염증 같은 감염증이 페니실린, 세파포름계 항생제, 카바페nem계 항생제의 내성을 띌 가능성이 있었다. 항생제 치료가 되지 않는 고위험군이 훨씬 늘어날 터였다. 현장 연구에 착수해야 했다. 이런 것이군요. 월시 연구팀은 이렇게 해서 걱정이 많아졌다. 인도 곳곳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몸속의 대장균이나 폐렴桿균에 NDM1이 있는 환자가 수십 명에 달했다. 이렇게 세계로 퍼져가고 있었던 이것이 만연한 것은 내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 말이군요. 2010년에 월시의 연구 결과가 랜셋 전염병에 실리면서 세계 곳곳의 신문에서 월시의 놀라운 발견을 기사로 싣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이 검색 결과가 470만 건을 훌쩍 넘었다.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선쓸 도리가 없는 내성균 감염증에 대해서 대규모 발생 사태가 벌어지면 어쩌나 하는 세계인의 두려움을 부채질했다. 과학자들이 인도에서부터 확산 중인 새로운 슈퍼버그를 발견하다 항생제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인도의 의료 관광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사람들이 인도 여행을 안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인도 정부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그들은 월시의 연구를 편향적이며 비과학적이라고 혹평했다. 그리고 이를 영국인들이 자기네 식민지였던 인도의 성공을 시샘해 오다 인도의 의료 관광 산업을 망치려고 지어낸 흑색 선전으로 간주했다. 국회의원 SS 알로월리아는 그런 피해 의식과 비판 의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인도가 의료 관광지로 떠오를 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는 다국적 기업들의 사악한 음모일지 모릅니다. 무사히 카리프로 돌아와 학자로 탄탄하게 자리잡은 월시는 인도의 반발에 별로 개의치는 않았다. 하지만 논문 제1저자 카르티케 얀쿠마라스 와미는 인도 국회의원들에게 서구의 결탁에 의해서 충돌을 빚었다고 비난을 받았다. 쿠마라스 와미는 과학 미스터리를 탐구하던 중에서 연 24억 달러 규모의 인도 의료 관광 산업을 위험에 빠뜨린 인물로 지목이 되어서 정치 폭풍 속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인도 관점에서 볼 때 쟁점은 효소의 이름이었다. NDM은 국제관리에 따라서 명명되었지만 인도 정부는 새로운 슈퍼버그를 뉴델리와 관련 짓는 행위가 못마땅히 했다. 그 유전자와 자국과의 연관성이 인도 의료 관광 산업에 두고두고 영향을 끼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인도 정부는 직접 조사에 나섰는데 그들이 보고한 결과는 민간 연구자들이 내놓은 결과는 달랐다. 비판자들은 새로운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 간섭 때문에 결과가 편향된 건 아닌지 우려했다. 정부 의료계 공정보건기관에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한편 과학자들은 해당 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널리 퍼졌다는 사실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이 NDM1의 이름을 넣고 왈가왈부하는 동안에 항생제 치료에 저항하는 그 효소의 능력은 끄떡없었다. 월시 연구팀은 연구를 계속했다. 그들의 새로운 연구 결과는 인도의 상수, 하수, 오모로의 항생제의 내성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연구팀은 뉴델리에서 채취한 상하수 샘플을 분석한 뒤에 뉴델리 시민 약 10%가 NDM1 생성기를 장내에 보유하고 있으리라 추산했다. 그런 사람들이 NDM1을 생성하는 대장균이나 폐렴, 간균 같은 그런 음성균이 유발하는 병에 걸린다면 일반 치료법이 통하지 않을 터였다. 월시 연구팀의 발견이 알려지자 또 한 차례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한 회의에서 인도의학연구회 회장 비씨와 모한 카터치 박사는 월시팀 연구 결과에 임상 역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사용해도 괜찮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장담하는 한편 몰래 소독물 염소 소독을 강화하고 사람들에게 염소 정제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그런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샘플 채취에 관한 규정을 급히 바꿨다. 월신이 인도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었지만 파키스탄에서는 영웅으로 칭송되었다. 그 이유는 월시가 존경받는 성실한 과학자이자 공동 연구자라는 사실과는 관련이 없었다. 그가 칭찬을 받은 까닭은 델리의 수돗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월신이 인도의 불명예를 안겨주었다. NDM1이 인도인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인의 걱정거리라는 사실, 파키스탄 국내 출국 환자들 또한 항생물질 내성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인도의 의료 관광 산업은 공경에 빠졌는데 그 정도면 파키스탄이 충분히 축하할 만한 일이었다. 2012년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열린 한 공식 행사에서 월시는 시장으로부터 명예 시민권을 받았다. 세균의 국경이나 민족주의 역사와 무관하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너무 정치적이었다 이 말이네. 정치적. 코브와 파스텔. 현재 도쿄 중심부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획기적인 세균 감염증 치료를 받으려 찾아오는 범세계적인 노력을 기리는 소박한 기념 건물이 있다. 바로 기타자토 대학병원의 고층 건물들 맞은편에 있는 작은 사당이다. 기타자토 의과대학 및 병원은 기타자토 시바사부로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 겸 세균학자를 기리는 곳이며 사당 역시 기타자토를 기리는 건물이나 그것에는 코우의 이름을 더해서 기타자토 코우 사당이라고 불린다.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이유는 무엇일까? 1920년 지은 기타자토 코우 사당은 지난 100년간 2번 이전했다. 어디에 자리하던 그 사당은 명소이며 해마다 5월 27일이면 그곳에서 의식이 거행된다. 집전한 사람도 기타자토 본인이었다. 2019년 여름에 내가 사당을 찾았을 때 들은 바에 따르면 사당 중심부에서 머리털이 한 묶음 있다고 했다. 그 봉헌물은 죽음을 물리쳤다고 알려진 사람의 업적을 기념하는 물건으로 바로 독일 미생물학자 로베르트 코우의 머리털이었다. 기타자토가 일본에서 전염병학의 선구자로 칭송을 받으며 명성을 얻었을 때 그는 자기 업적의 기원이 1886년 코우 연구실에서 일하기 시작한 때부터 비롯된다고 밝혔다. 그곳에서 기타자토는 독일어 잘하는 일본인에서 코우 연구실과 베를린 국립미생원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1931년에 기타자토가 죽었을 때 그의 제자들은 기타자토 의견에 공감하면서 코우 사당을 기타자토 코우 사당으로 개칭했다. 그 이후에 사당은 전염병 연구소 자리에서 새로 설립된 기타자토 연구소로 이전했다. 이렇게 베를린 중심의 알렉산더 강역에서 5km 떨어진 베를린 슈판도우 운하 기슭에는 로베르트 코우의 연구소가 있다. 이 연구소 1900년에 문을 연 코우 연구소는 일본의 사당처럼 로베르트 코우 위상과 세계적인 영향력을 반영한다. 이래서 20세기에 접어들 무렵 코우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세균학자였다. 예, 1844년 광산천의 19만원 가정에서 태어난 코우는 13남매 중에 셋째였다. 그는 göttingen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göttingen은 1850년대 중반에 자연과학을 공부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었다. 하지만은 진로를 바꿔서 1866년에 의대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다. 코우가 졸업하고 몇 년 뒤에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전쟁을 벌였다. 프랑스 전쟁은 젊은 코우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다. 당시 코우는 최전선에서 국인의관으로 복무하며 전쟁의 참삭을 목격했다. 전쟁이 끝나고 한참 후에도 양국 간의 적대감은 코우의 세계관에 계속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싸움은 프로이센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유럽 곳곳에 영영 아물지 않을 유무형의 상처를 남겼으며 대대적인 전쟁의 씨앗이 되었다. 전쟁 직후 코우는 최전선에서 돌아와 지금은 폴란드에 속하는 볼슈타인에서 시골 의사가 되었다. 1860년대 말 볼슈타인은 농촌 마을로 그곳의 대다수 농부들은 지금 같았으면 생화학 테러와 비밀 실험실의 이미지로 등골이 오싹해질
병 때문에 속을 태우고 있었다. 그 병은 바로 탄저병이었다. 1800년대 말의 탄저병은 전쟁이나 테러를 연상시키는 병이 아니라 가축과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농부들의 크나큰 문제거리였다. 탄저병은 탄저균이 일으키는 병으로 네 종류가 있다. 가장 치명적인 종류는 호흡기관을 통해서 진행되며 몸속에서 세포, 세균 포자가 급증한다. 초기는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다가 얼마 후에 폐와 림프샘 조직이 급속도로 심하게 손상이 된다. 탄저병에 걸린 뒤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10중 8구는 죽는다. 코어는 탄저병에 걸린 동물 중에서 상당수가 급속히 그리고 매우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치명적인 감염증의 원인을 어떻게든 밝히기로 했다. 그리고 탄저병의 비밀로 함께 치료법도 찾아내고 싶었다. 다행히 코어는 의사였을뿐만 아니라 손재주도 뛰어났다. 게다가 끈기가 있고 주의 깊고 꼼꼼하기도 했다. 코어는 실험 솜씨가 탁월했고 그 솜씨는 코어를 여느 의사와 차별하는 놀라운 재능이었다. 그는 나무가시라는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탄저병에 걸린 소의 비장 기력을 건강한 지역꼬리에 주입했는데 이런 탄저병 원인이 동물 종과 상관없이 동일한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시골에서 환경 제약에도 불구하고 코어는 절차와 측정에 만전을 기했고 마침내 탄저병의 병원체를 배양하고 식구를 하는데 성공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코어는 한 가지 병원체가 동물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탄저병 발생 사례의 원인임을 입증해 보였다. 그 시점까지 코어는 급성장 중이던 전염병학 분야에서 거의 무명이 되었다. 하지만 코어는 세균학자 페르난드 코언과 아는 사이였다. 유대인인 코어는 브레슬라우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독일에 만연한 반유대주의 때문에 거기서 박사 과정을 밟지 못했다. 그래서 더 국제적인 베를린으로 가서 19살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19살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참 얄궂은 반전이 있었다. 코어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브레슬라우 박사 과정생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 학교의 교수가 되는 데는 학직상 문제가 없었다. 그는 1849년에 브레슬라우 대학교로 들어가서 은퇴일까지 그곳에 적을 두었는데 그동안 그가 개발한 체계적인 세균 분류법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분류법의 중대한 전신이 되었다. 1860년대 말에 코어는 미생물학의 최고 권위자로 꼽혔다. 1876년 4월 코어는 코언에게 편지를 써서 탄저병 원인체의 생활관을 모두 발견했다고 알렸다. 코어 납득했고 미생물설은 질병이 독특한 미생물, 즉 병원체에 기인한다는 이론이었다. 세상의 온갖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나쁜 공기가 아니라 독특한 미생물이라는 이야기였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다. 세균에서 비롯한 질병은 미신적인 해결법과 민간요법 말고 과학적인 치료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었다. 코호는 미생물설을 옹호하려고 4가지 가설을 세웠는데 이는 지금 코호의 가설로 알려졌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설에서 코어는 병에 걸린 모든 생명체에 병원체가 존재해야 하며 병에 걸린 숙주에서 병원체를 분리하는 일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꿔 말하면 누군가 세균성 병원체 때문에 병에 걸렸을 경우에 환자의 몸에 병원균이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의사가 감염자에게 병원균을 분리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가장 심오한 세 번째 가설에서 코어는 병에 걸린 동물로부터 분리한 손수 배양 병원체를 건강하나 감염 가능한 다른 동물에게 주입했을 때와 같은 병이 발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손수 배양 병원체가 다른 동물 몸에서 병을 일으키는 경우 병원체를 병에 걸린 동물에서 다시 분리한 다음에 그 병원체가 원래 병원체와 동일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후 연구팀은 특출한 학생, 인턴, 객원 연구들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기타 자터도 있었다. 기타 자터. 이렇게 에를리히는 면역학 분야를 발전시키면서 면역세포가 외래 분자와 미생물을 인식하는 원리를 규명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단지 면역계 연구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미생물을 표적으로 삼는 특이요법을 개발하는 일에도 관심이 있었다. 명석한 에를리히는 앞서 면역계 연구에 주력했을 때도 착색제 연구 성과에서 착안하여 서로 전혀 관련 없게 보이는 두 분야를 접목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 싶었다. 착색제가 세포의 특성 성분에 붙어서 그 성분을 현미경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면 세포 특정 성분에 붙는 치료제 분자도 존재하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분자가 세포의 주요 부분을 마비시킬 수는 없을까? 에를리히는 그런 과정이 진행 가능하다면 특수 분자를 만들어 병원치를 죽이는 일도 가능하리라고 주장했다. 에를리히는 옳았다. 그가 세운 가설도 옳았고 그가 추정한 자물쇠 열쇠 메커니즘도 옳았다. 에를리히는 작은 약 분자가 세포에 들어가서 표적과 결합하고 세포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세포를 아예 죽여버리는 일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이 앞에서 면역학에 대해서 공부한 것과 또 겹쳐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로베르트 코흐는 크게 성공한 과학자이지만 연구 부정행위로도 유명하다. 연구 부정행위 코흐. 그런 부정행위는 과학의 불완전함을 물론 과학 산업계의 고위층의 불완전함도 말해준다. 코흐처럼 복잡한 성격의 인물이 저지른 잘못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과학 발전에 차질을 빚었다. 예를 들면 코흐는 투베르클린이라는 결핵 백신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하지만 그 백신은 효과가 없었다. 그런 있었거냐. 얼마 후에 더 나쁜 일이 벌어졌다. 1906년 코는 동일령 동아프리카의 수면병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용감히 여행길에 올랐다. 감염된 채채파리에 물리면 없는 수면병을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죽음을 초래한다. 수면병은 식민지 무역 활성화에 꼭 필요한 아프리카 노동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아프리카의 유럽인 식민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대한 이런 이야기가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코흐 유골이 안치된 묘에서 남서쪽으로 명성 이런 연구가 있었다는 거죠. 파스테르 파스테르는 독일의 코흐만큼 빠르게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은 이 때문에 두 사람이 적대감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낸 건 아니었다. 그들의 적대감은 적어도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파스테르와 코흐는 다툼을 벌이느라 피차 인정하기 싫었을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바로 서로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둘 다 독자적으로 미생물이 병을 일으킨다고 결론지었다. 둘 다 실험에 능수능란했고 각자 조국에서 인류 과학자로 자신의 지위를 크게 의식하고 있었다. 둘 다 혹독한 훈련을 받았으며 멘토 역할을 한 다른 선배 과학자 덕을 보았다. 코흐와 파스테르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속에서 더 경쟁 속에서 더 발전된 이런 연구가 이어지게 되었겠죠.